어느 날 오래된 서점 골목을 거닐던 제라는 낡은 표지가 인상적인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였고 작가는 프리드리히 니체였습니다. 제라는 철학에 대해 깊이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뭔가 특별한 직감에 이끌려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라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영원 회귀라는 흥미로운 개념에 푹 빠졌습니다. 그의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그는 그것을 환영할 수 있을까? 책을 덮은 제라는 이 질문에 빠져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친구들에게 이 개념을 설명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제라는 친구들을 모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마법사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이 무한히 반복될 거라고 경고했다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그게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일까요? 먼저 늘 불평을 일삼던 친구 마이크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난 내 삶이 반복된다면 미칠 것 같아. 특히 월요일 아침 출근길을 영원히 반복하라니 끔찍해. 그러자 열정적인 리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니, 난 좋을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얼마나 멋질까? 더군다나 난 나의 실수를 계속 고쳐 나갈 수 있을 거야. 제라는 자신이 깨달은 점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이크 니체의 영원 회귀는 단순히 삶의 반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진정으로 긍정할 수 있을지 질문하는 거죠. 마이크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고치는 게 중요하겠군. 내 삶이 반복될 거라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야겠어. 라고 수긍했습니다. 리사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니까? 결국 우리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잖아. 그리고 같은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 말이야. 제라는 뿌듯한 마음에 웃으며 니체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삶이 영원히 반복될 것처럼 열정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아.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 다가올 모든 순간도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라와 그의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대해 깊은 생각을 나눴고 그 후로는 매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니체의 영원 회귀는 그들에게 삶을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국 제라는 작은 서점 골목에서 찾은 그 책이 자신의 철학적 여정의 시작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멀리 떨어진 어느 마을에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보물 분배의 날이었죠. 마을 주인인 롤스 씨는 그의 오랜 연구와 사세 끝에 파헤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 보물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모두에게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당한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축제의 날에 마을 광장에는 큼지막한 보물 상자가 놓여 있었고 각양각색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농부, 상인, 예술가, 심지어는 그 마을의 가장 가난한 이들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도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롤스 씨는 모두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우린 모두 원초적 입장에 서야 합니다. 롤스 씨는 말했다. 여기서 나는 여러분 각자의 위치, 능력, 부, 그리고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물을 나눌 것입니다. 이 상태를 무지의 베일이라 부르죠. 청중들은 처음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롤스 씨는 곧이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누구도 자기 이익에만 치우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물을 나누기에 가장 공정한 원칙을 반드시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 모두가 눈을 감고 잠시나마 자신의 위치와 욕망을 잊고 자신이 그 보물 중 일부를 얻을 기회를 상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모든 이에게 똑같이 보물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모두가 눈을 뜬 후 롤스 씨는 첫 번째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아래에서 기본적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각 사람은 보물의 동일한 몫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물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에 롤스는 두 번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차등의 원칙 하에 만약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마침내 롤스 씨의 지혜로운 방식을 따르기로 한 마을 사람들은 보물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보물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마을은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설파하는 롤스 씨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자 많은 방문객들이 찾게 되었고 그의 이론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썰은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의를 위한 롤스 씨의 놀라운 지혜와 공정한 방법을 두고두고 회자시켰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연합파이라는 이름의 빵집이 있었습니다. 이 빵집은 특별한 이유로 마을 사람들에게 유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빵집에서 매일같이 열리는 의미 있는 빵 나눔 토론회 덕분이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우리가 어떻게 공동선을 추구하며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곳에선 저명한 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의 특히 그의 정의와 공동선에 대한 개념이 주된 화두였습니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이 빵집에 모여 두 가지 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맛있는 초코크림이 듬뿍 들어간 단팥빵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에 좋지만 다소 밍밍한 통밀빵이었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은 달콤한 초코, 크림이 가득한 빵을 더 선호했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수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학생이 빵집에 들어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은 초코빵을 먹고 싶어요. 당연히 이게 더 맛있잖아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중년의 남성이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매주 이곳에 모여서 빵을 고르는 걸까요? 큰 그림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학생은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샌델의 이론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고민할 때 단순히 개인의 맛있는 선택을 넘어서 공동선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 않나요? 만약 모두가 초코빵만을 선택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 가끔은 통밀빵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책임일지도 몰라요. 그의 말은 토론회에 참가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샌델의 주장처럼 정의란 단순히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준 것이죠. 이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번 빵을 고를 때마다 단지 맛있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공동체 전체의 복지를 고민하며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작은 연합파의 빵집은 마이클 샌델의 철학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작은 사회 실험의 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매주 이곳에 모여 정의와 공동선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들은 개인의 권리와 선택만이 아닌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 실현의 길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제레미 벤담의 이론은 저명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일상의 재미난 형태로 풀어낸 이야기를 상상해봅시다. 한 마을에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사과 축제가 매년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모든 주민들이 고대하는 행사로 다양한 게임과 먹거리가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특별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환으로 쓰러지면서 마을에는 축제의 주요 자원인 사과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마을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의 사과 축제는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찰리라는 기발한 소녀는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최대화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모두에게 약속했습니다. 찰리는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사과 축제를 통해 무엇을 가장 기대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일부는 독특한 사과 파이를 맛보기를, 다른 사람들은 사과 주스 경연대회를, 또 몇몇은 큰 사과 미술 전시회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찰리는 각기 다른 활동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지를 쾌락 계산으로 모해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각 활동에 참여할 사람들이 받는 평균인 즐거움을 숫자로 정리하여 이를 비교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높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이 우선이었죠. 그가 계산해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행사는 바로 사과 씹기 대회와 거대한 사과 퍼즐 풀기 이벤트로 밝혀졌습니다. 사과의 직접 소비와는 크게 상관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에서 큰 즐거움을 얻습니다. 또한 찰리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재고에 있는 사과들을 증류하여 특별한 사과향 향수를 만들었고 이 향수를 활용해 마을 전역에 사과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찰리의 계획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축제는 전에 없던 방식으로 열렸고 사람들은 사과가 주는 즐거움을 비로소 물리적인 소비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식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찰리의 독창성 덕분에 마을 전체가 큰 행복을 느꼈고 이 사건은 오랫동안 회자될 재미있는 썰로 남았습니다. 이렇듯 벤담의 원칙은 창의적으로 접근할 때 예상 밖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찰리의 이야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슬로건이 단지 철학적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